잠들기 전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함께 우주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오늘 밤 긴 하루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하늘에서 가장 밝은 샛별에서 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일 거예요. 깜빡이지 않는 빛의 점, 어떤 별보다도 조용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친숙한 동반자였던 금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금성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란한 아름다움 뒤에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기묘한 역설 중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이 하나 있어요. 들은 후에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갈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한 발씩, 밤의 동반자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금성의 이야기가 특별한 밤으로 안내하도록 두세요.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금성에 살고 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당신은 243 지구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금성의 하루는 243 지구날만큼 길어서 금성의 1년보다도 더 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성에 살고 있다면 한 번의 일출을 보기도 전에 생일이 먼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화도 아니고 공상과학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밀하게 측정된 현실입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함께 형성된 행성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화성은 24시간 37분, 그 다음은 금성입니다. 243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동안 금성은 겨우 조금 회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멈추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금성의 1년은 고작 225 지구일에 불과합니다. 즉, 금성의 하루는 자신의 1년보다 길어서 거의 20날이나 더 깁니다. 그 숫자를 느껴보세요.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것, 우리로부터 겨우 42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에서. 이것은 우주의 작은 예외가 아니라 과학이 이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답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처음 질문보다 훨씬 더 큰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왜 이것이 과학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인지 함께 이해해봐요. 금성은 두꺼운 구름층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어떤 망원경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금성을 바라보며 완벽한 하얀 공만 보았고 어떤 세부 사항도 없었습니다. 구름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행성이 빠르게 도는지 천천히 도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성이 매우 빠르게 회전한다고 추측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래 표면이 습한 열대우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 공상과학은 금성에 사는 외계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불렸는데 두 행성의 크기가 거의 완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지름은 12,100km이고 지구는 12,700km입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81%이고 표면 중력은 90%에 가깝습니다. 크기와 질량만 본다면 금성과 지구는 거의 서로의 복사본 같습니다. 그런데도 낮과 밤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형제 행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밤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같은 우주먼지 구름에서 태어난 두 행성이 하루가 1년보다 길고 나머지 모든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은 1960년대의 레이더 신호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과학에서 좀처럼 없는 뜻밖의 반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서 실제로 하루란 무엇일까요? 지구의 우리에게 대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하루는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날이 있고 그 차이가 금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항성일은 먼 별들을 기준으로 행성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 금성에서는 243 지구일입니다. 태양일은 태양이 하늘 정점에 2번 오르는 사이의 시간, 정오에서 다음날 정오까지입니다. 지구에서 이 두 종류의 날은 불과 4분 차이라서 우리는 그 차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행성이 극히 느리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날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금성의 태양일, 즉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의 시간은 고작 116지구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금성의 하늘에서 태양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집니다. 틀린 것도 착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성의 물리적 현실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제기됩니다. 금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거꾸로 회전하게 된 걸까요? 답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파만으로 인간이 발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 인류는 처음으로 레이더를 사용하여 금성의 자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원리는 꽤 단순합니다. 금성에 레이더 신호를 쏘고 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하고 차이를 분석합니다. 당신 쪽으로 회전하는 금성의 부분은 더 높은 주파수로 신호를 반사하고 멀어지는 부분은 더 낮은 주파수로 반사합니다.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이 올 때 더 높게 들리게 하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1962년의 측정 결과는 과학자들이 여러 번 다시 읽게 만들었습니다. 금성은 극히 느리게 회전하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모든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과거의 금성에게 매우 큰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인류는 금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련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결심했습니다. 금성 표면에 직접 착륙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인류가 이 쌍둥이 행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프로그램은 20년 동안 금성에 15개 이상의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초기 탐사선들은 대기권에 진입하자마자 압력에 의해 짓눌렸는데 처음 계산보다 훨씬 강한 압력이었습니다. 과학은 탐사선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고 특히 지구 가장 깊은 해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1970년의 베네라 7호는 금성 표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은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465 섭씨 온도가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23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23분, 금성이 열대 낙원이 아니라 진짜 지옥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유리 용광로보다 뜨거워서 납과 주석을 몇 분 만에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 온도가 낮이든 밤이든 극지방이든 적도이든 행성 전체에 걸쳐 거의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수십일 동안 닿지 않는 금성의 어두운 면조차도 여전히 그렇게 뜨겁습니다. 디언의 금성의 두꺼운 대기는 거대한 담요처럼 작동하여 모든 곳에 고르게 열을 가두어 둡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벗어난 온실 효과이며 지구가 천천히 배우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해봐요. 오늘날의 금성을 이해하려면 45억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절에는 금성도 지구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젊은 태양 주위를 도는 먼지와 가스 원반만 있었습니다. 두 행성 모두 태양계의 같은 영역에서 같은 물질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암석, 같은 금속, 같은 구성 비율.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쌍둥이 행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유사성을 깨뜨렸을까요?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논쟁해온 질문입니다. 현재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초기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 금성의 자전축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을 만든 충돌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금성의 거대한 대기 자체가 서서히 회전을 멈추고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달의 조석파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의 자전을 서서히 늦추는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금성에는 달이 없지만 지구의 90배나 두꺼운 대기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이 거대한 대기를 한 방향으로 당기며 회전을 서서히 역전시키는 비틀림 힘을 만들어냅니다. 초기 충돌과 대기 조성력, 두 메커니즘 모두 이 이상한 결과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단순한 답을 주지 않으며 그것이 우주를 그토록 경이롭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금성이 왜 그렇게 회전하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행성이 243일 만에 한 바퀴 도는데 왜 상층 대기의 바람은 단 사흘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른 모든 것보다 특별히 밝은 별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그것을 이슈타르라고 불렀는데 새벽과 황혼 모두에 나타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한때 그것이 두 개의 다른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별과 저녁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포스포러스, 저녁에는 헤스페로스, 기원전 6세기가 되어서야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야인들은 경이로운 정확도로 금성의 주기를 추적했는데 그들의 달력은 584일의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망원경도 없이 수백 년 앞서 금성이 지평선에 언제 나타날지 알았습니다. 금성은 태양과 달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관찰된 천체입니다. 기록의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관측되었음에도 그 표면은 20세기까지도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위대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 가장 신비로운 행성이었다는 것. 화성은 훨씬 더 멀지만 망원경으로 표면을 볼 수 있는 반면 금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성의 자전 속도에 관한 질문이 1960년대까지도 답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금성이 지구만큼 빠르게 회전한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매우 느리게 돈다고 생각했으며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금성이 태양에 조석 고정되어 한쪽 면이 항상 태양을 향하고 있다는 인기 있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금성의 절반은 영원히 녹아내리고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레이더가 1960년대 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가 금성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였습니다. 레이더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금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구름에서 반사된 빛을 관측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궤도, 크기, 밝기에 대해 많이 알았지만 구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기초입니다. 천문학에서 행성의 궤도를 아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그 행성이 어떻게 자전하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전 속도를 측정하려면 표면에 고정된 점을 보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금성에서는 구름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가리고 있어서 표면에 어떤 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성이 가장 가까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 속도를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로부터 거의 14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은 이미 19세기에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토성에는 참조점이 되는 고리와 명확한 구름띠가 있지만 금성은 그저 새하얀 공허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천문학적 교훈입니다. 거리가 항상 지식의 가장 큰 장벽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 장벽이 당신으로부터 겨우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꺼운 구름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장벽이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꿰뚫어볼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빛은 구름에 막히지만 전파는 그렇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금성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의사가 수술 없이 살속을 보기 위해 X선을 사용하듯 과학자들은 구름을 꿰뚫어 보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레이더 신호가 금성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신호는 금성에 도달하는데 약 3분,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3분이 걸려서 총 6분의 긴장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돌아왔을 때 과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금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점들에서 반사된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자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신호는 금성이 이전의 어떤 상상보다도 훨씬 느리게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느린 속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역방향 회전이었습니다. 지구 쪽으로 회전하는 금성의 면이 더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더 낮은 주파수로 신호를 반사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측정 오류도 기술적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5개의 별개 과학센터가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금성은 정말로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부터 그것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졌습니다. 이제 물리적 기초를 세워봐요. 왜냐하면 금성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핵심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별 주위를 도는 먼지 원반에서 형성된 모든 행성은 그 원반으로부터 회전 방향을 물려받습니다. 마치 진흙 접시를 돌리면 튀어나오는 진흙 덩어리들이 원래 접시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유이며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서 마치 누군가가 행성을 꺼내서 뒤집은 후 다시 제자리에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성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닌데 자전축이 수직으로부터 17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23도 기울어서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들고 금성은 17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177도 거의 완전히 뒤집힌 것이나 마찬가지로 금성은 우주에서 거꾸로 서 있습니다. 행성이 거의 뒤집혔을 때 북쪽에서 보면 원래의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처럼 보입니다. 마치 보통 시계를 보다가 그것을 뒤집으면 시계 바늘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이 금성의 역방향 회전의 기하학적 본질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울기 각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질문을 열어줍니다. 무엇이 금성의 축을 그토록 극단적으로 기울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설로 돌아옵니다. 거대 충돌과 대기 조성력. 현대 컴퓨터 모델은 두 메커니즘이 40억 년에 걸쳐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초기의 큰 충돌이 금성의 축을 상당히 기울였고 대기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동시에 여러 층의 원인을 통해 작동하며 그것이 행성과학을 그토록 심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답은 단 하나의 단순한 원인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시간에 걸쳐 여러 힘들의 공명입니다. 이제 금성이 왜 그렇게 회전하는지 이해했으니 그것의 놀라운 결과들을 함께 깊이 살펴봐요. 바로 그 이상한 회전과 태양과의 근접성이 결합되어 태양계에서 가장 끔찍한 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의 이야기는 지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체 이산화탄소에서 시작됩니다. 금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는데 지구의 겨우 0.4%와 비교됩니다. 이산화탄소 96%는 어떤 것일까요? 짙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가득 찬 방에서 숨을 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금성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로 해저 900m 깊이에 해당합니다. 보호 장비 없이 금성 표면에 서 있으면 동시에 구워지고 짓눌리고 산에 의해 부식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탐사선도 금성 표면에서 2시간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베네라 13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127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에서의 127분. 그것은 놀라운 고막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표면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높은 구름층에서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에서 70km, 고도에서 금성의 바람은 시속 360km의 속도로 떱니다. 시속 360km. 지구에서 발생한 어떤 허리케인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사라지는 지구의 폭풍과 달리 이 바람은 행성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것을 대기 초자전이라고 하는데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그 아래 행성 자체보다 60배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머리 위의 구름이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 아래 표면은 수억 초 동안 거의 완전히 정지해 있을 것입니다. 금성의 대지와 하늘은 완전히 다른 두 시간,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대기는 아래 행성이 거의 정지해 있는 동안 그토록 빠르게 회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 태양이 대기를 불균등하게 가열하여 바람을 끔찍한 속도로 밀어붙이는 압력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임무 덕분에 우리가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된 메커니즘이며 우리를 바로 핵심으로 이끕니다. 1967년에 나사의 마리나 로우가 금성을 지나치며 과학계를 경악시킨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표면 대기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의 2배가 아니라 90배, 정확히 90기압이었습니다. 90이라는 숫자는 당시 존재했던 어떤 우주선 설계도 금성 표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련과 미국 모두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했으며 진짜 지옥으로의 경쟁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지상 레이더는 금성 표면의 이미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정교화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평하지 않고 화산, 고원, 거대한 계곡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성의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먼테스는 평균 표면보다 11km 높아서 에베레스트보다도 높습니다. 그 짙은 주황색 하늘 아래에는 지구 못지않게 풍부하고 격렬한 지질학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이더는
지질학자들을 매우 놀라게 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금성의 표면이 지질학적 기준으로 매우 젊다는 것. 금성 표면의 평균 나이는 약 5억 년에 불과해서 달이나 화성의 표면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것은 금성이 지질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거대한 표면 재형성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금성의 전체 표면이 격렬한 전 지구적 화산 활동 시기에 다시 용암으로 덮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금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2023년에 마젤란 자료가 90년대의 화산 활동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화산 분화구 하나가 2번의 레이더 촬영 사이 8달 만에 모양이 바뀌었는데 화산 활동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금성은 단순히 죽은 지옥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질학적 발견들은 오직 레이더 덕분에 가능했으며 행성 천문학을 완전히 바꾼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레이더는 우리에게 이미지만 줄 뿐 그 표면에 대한 실제 감각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기 위해 인류는 단 한 번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표면에 닿을 무언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련의 베네라 프로그램이 우주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업적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1961년부터 1984년까지 소련은 금성에 16개의 비네라 탐사선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매번의 실패는 교훈이었고 매번의 교훈은 한 발짝 전진이었으며 점차 인류는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1967년에 베네라 4호는 금성 대기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베네라 4호는 대기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측정했는데 고층에서 수십 도에서 아래쪽에서 수백 도까지였습니다. 탐사선은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압사되었지만 전송한 데이터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금성은 생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포기하지 않고 탐사선을 더 두껍고 더 단단하게 재설계하며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1969년에 베네라 5호와 6호도 압사되었지만 매번 표면에 조금씩 더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인내입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는 것. 그리고 1970년에 베네라 7호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금성 표면에 온전하게 닿은 것입니다. 그 23분 동안 베네라 7호는 465 섭씨 온도와 90기압을 측정하여 지옥을 확인했습니다. 23분. 행성 탐사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기에 충분했고 인류의 수천 년 된 질문에 답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1975년에 베네라 9호는 더욱 인상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실제 사진을 전송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레이더가 아니라 실제 빛으로 금성의 표면을 보았습니다. 뾰족하고 마모되지 않은 바위들은 금성의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젊고 침식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에 베네라 13호는 최초의 컬러 사진을 전송하여 금성의 특징적인 주황색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그 주황색은 태양빛이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걸러져 명확한 그림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금성 표면의 낮에는 흐린 지구의 날씨와 비슷한 조도로 희미하고 누르스름합니다. 금성 표면에는 직접적인 햇빛이 전혀 닿지 않고 모든 빛이 거대한 구름층을 통해 산란됩니다. 베네라의 이미지들은 단순한 과학 사진이 아니라 인류가 진정한 다른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창문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미지와 과학 데이터는 베네라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며 더 경이로운 부분은 그곳으로 가는 여정 자체입니다.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여정은 약 4달이 걸렸으며 그동안 탐사선은 완전히 차가운 우주를 표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까워지면 탐사선은 금성의 대기 자체로 감속해야 했는데 이를 공력 제동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진입 속도는 초속 11km에 달했는데 소총 총알보다 30배 빠른 속도입니다. 탐사선의 열 차폐막은 상층 대기를 통한 공력 제동 과정에서 수천 도까지 가열되었습니다. 감속 후 탐사선은 상층 구름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그런 다음 천천히 두꺼운 대기층을 통해 가라앉았습니다. 대기 중층에서 탐사선은 황산 구름 지역을 통과했는데 산성비 방울이 떨어지지만 지면에 닿기 전에 증발합니다. 금성에서는 황산비가 내리지만 구름 아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지면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가장 기묘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산성비가 끊임없이 내리지만 결코 지면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금성의 표면이 납을 녹이고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일반 금속을 파괴할 만큼 뜨겁습니다. 그곳에서 단 1시간이라도 존재하려면 탐사선은 두꺼운 티타늄으로 만들어지고 완벽히 단열되고 소형 핵폭탄처럼 설계되어야 합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베네라 9호를 설계할 때 탐사선이 약 30분 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베네라 9호는 예상의 거의 2배인 53분 동안 살아남아 그 역사적인 사진들을 촬영하고 전송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탐사선이 살아남는 추가적인 매초는 인류가 이전에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의 매초였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이 마침내 침묵했을 때 배터리가 소진되어서가 아니라 온도가 전자부품의 내성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수된 것은 없었고 돌아온 것도 없었으며 탐사선은 영원히 금성 표면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금성 표면 어딘가에는 그 탐사의 유물인 베네나의 잔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구에서처럼 분해되지는 않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박테리아가 없기 때문이지만 열과 화학작용에 의해 서서히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는 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탐사선들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운 행성 위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 베네라 프로그램은 1984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유산은 행성과학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나라도 금성 표면에 착륙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성 표면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40년도 더 전에 베네라 탐사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은 여전히 태양계에서 탐사하기 가장 어려운 행성으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천체들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60억 킬로미터 거리에 명왕성까지 도달했지만 4천만 킬로미터의 금성 표면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나사와 ESA 모두 이번 10년 내에 금성의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나사의 데이빈 씨는 금성 대기 전체를 통과하는 탐사선을 투하하여 하강하는 동안 각 층을 측정할 것입니다. 브리타스는 이전의 어떤 임무보다 높은 해상도로 금성 표면 전체의 레이더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ESA의 인비전은 금성과 지구가 왜 그토록 다르게 발전했는지를 궤도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임무들이 답하려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금성을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처럼 우리 지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베네나의 이야기가 그 유산에 걸맞게 마무리되도록 해요. 그 전이나 후로 어떤 나라도 단 하나의 행성에 그처럼 인내와 자원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16개의 임무, 각각의 임무가 이전 임무가 남긴 것 위에 쌓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학 정신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옥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베네라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낙원이 아니라 큰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실 효과가 통제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 삶과 지옥 사이의 연약한 경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보게 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항상 지옥은 아니었으며 그 증거가 최신 연구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금성은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잠깐 멈추고 그 이미지가 스며들게 해봐요. 그 지옥 행성, 금성이 한때 바다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바다가 아니라 아마도 수십억 년 동안 행성 표면의 대부분을 덮었을 진짜 바다였을 것입니다. 증거는 금성 대기의 동위원소 비율에서 오는데 위조할 수 없는 화학적 지문 같은 것입니다. 금성 대기의 중수소 대수소 비율은 지구보다 150배 높습니다. 그것은 금성이 과거에 엄청난 양의 물을 잃었으며 가벼운 물이 먼저 날아가고 무거운 물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발에 의한 동위원소 분리라고 하며 금성의 물의 역사를 책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은 금성이 전체 표면을 300m 깊이까지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가졌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0m의 물이 전체 행성을 덮고 있다가 수억 년에서 10억 년 안에 모두 증발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행성 규모의 바다가 완전히 사라졌고 오늘날 금성 표면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것이 금성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역방향 회전뿐만 아니라 한때 생명이 있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수 있는 행성. 금성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약 30억 년 전에 사라져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성의 생명의 증거는 없지만 그 질문은 결코 충분히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대 생명의 화석 흔적을 찾기 위해 금성 표면에 충분히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오래 머물지 않고도 암석과 대기에서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읽은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하고 비장한 금성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금성은 지구처럼 시작했다가 완전한 지옥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붕괴를 촉발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빛이 점차 증가하면서 금성을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금성의 판 구조론의 붕괴가 자연적인 탄소 조절 메커니즘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최종 결과는 분명합니다. 금성은 돌이킬 수 없는 행성적 기후 재앙을 겪었습니다. 오늘 밤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도 40억 년 전보다 더 많은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는 또한 강한 자기장, 판 구조론,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금성에는 유의미한 자기장도 활발한 판 구조론도 없으며 이제는 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구 물리학적 교훈입니다. 비슷한 행성이 비슷한 운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들, 자기장, 판 구조론,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먼 거리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에서 금성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날 금성의 표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요. 왜냐하면 금성 표면의 이야기에는 마지막 놀라움이 하나 더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465도 이상의 온도와 90기압에도 불구하고 금성의 표면은 여전히 놀랍도록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에는 1500개 이상의 화산이 있는데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중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 중일 수 있습니다. 금성은 어떤 의미에서 불로 숨을 쉬는데 그 대기가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로 지속적으로 보충됩니다. 이것이 금성 표면에 대한 마지막 과학적 충격입니다. 그것은 죽은 세계가 아니라 불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질학적 끌어오름이 낮이든 밤이든 놀랍도록 안정적인 표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처음의 하얀 공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금성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의 단순한 밝은 점에서 금성은 가장 깊이 이해되고 복잡한 세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가오는 임무들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로 가기 전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봐요. 금성의 이상한 회전 뒤에 있는 진짜 물리학은 무엇일까요? 금성의 역방향 회전 뒤에 물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기본 개념인 각운동량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각운동량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영원히 계속 회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성과 같은 질량을 가진 행성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비범하게 거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충돌이나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된 조성력. 첫 번째 메커니즘인 거대 충돌은 초기 태양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달을 만든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고 천왕성은 거대한 충돌로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금성에는 달이 없는데 그 자체가 먼 과거의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금성이 충돌로 만들어진 달을 가졌다면 역방향 회전이 그 달을 표면 쪽으로 끌어당겨 삼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된 시나리오 중 하나이며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커니즘인 대기 조성력은 더 미묘하며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를 행성을 둘러싸고 태양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당겨지는 극히 두꺼운 액체처럼 상상해보세요. 태양은 이 거대한 대기에 불균일한 인력을 만들어내어 작지만 지속적인 비틀림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비틀림 힘은 한 세대 동안에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 비범한 것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은 지구가 점진적으로 자전 속도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의 하루가 매 세기마다 1000분의 1초씩 길어집니다. 금성에는 조성력을 만들 달이 없지만
거대한 대기 자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행성 질량의 약 1%에 달하는데 상당한 조속력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비교하자면 지구 대기는 지구 질량의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해서 유의미한 조속력을 만들기에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약 40억 년 동안 금성의 대기 조속력이 초기 회전을 늦추고 역전시켰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놀라운 점은 금성의 현재 자전 속도가 실제로 안정적인 조속 평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금성에서는 두 개의 경쟁하는 조속력이 있습니다. 대기로부터의 힘과 단단한 표면의 중력 변형으로부터의 힘. 243일의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행성 물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 중 하나입니다. 금성의 기묘함이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평형 상태입니다. 우주는 무작위를 만들지 않고 균형을 만들며 금성은 그것의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 메커니즘은 아직 한 가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회전 방향이 순행이 아닌 역행인가? 조속력은 느린 자전 속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한 역방향 회전은 혼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결합 모델입니다. 초기 충돌에 더해진 이후의 조속력. 우주 역사의 많은 사건들처럼 단일한 원인은 없으며 시간에 따른 여러 사건들의 공명입니다. 흥미롭게도 동일한 메커니즘인 대기 조속력이 토성과 일부 외계 행성에서도 관찰됩니다. 금성은 어떤 의미에서 두꺼운 대기를 가진 행성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별 가까이서 발견되는 모든 외계 행성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성처럼 회전 방향이 변경되었을까요? 이것이 태양계를 넘어선 금성의 진정한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행성들의 역사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음 핵심 지점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초기 질문에서 여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날과 해의 역설에서 역방향 회전으로, 대기 지옥으로, 잃어버린 바다로,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이해의 각 층은 더 깊은 새로운 질문을 열어왔으며 그것이 바로 과학이 가장 섬세한 수준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그 모든 기묘한 복잡함으로 행성과학이 가진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역설에서 대기 조성 메커니즘까지 잃어버린 바다에서 불타는 지옥까지 금성은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금성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지구와 우리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금성의 대기로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과학이 정말로 압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면 온도 465 섭씨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 피자 오븐은 240 섭씨에 달하고 도자기 가마는 약 1000 섭씨입니다. 금성의 표면은 중간에 있습니다. 피자 오븐보다 거의 2배 뜨겁지만 도자기를 굽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즉시 태우고 몇 초 만에 주석과 납을 녹이고 몇 분 만에 알루미늄을 부드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온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그토록 안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낮과 밤 사이, 여름과 겨울 사이,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서 온도가 수십 도씩 변합니다. 금성에서는 항상 어디서나 전체 행성에 걸쳐 표면 온도 변화가 약 10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금성의 온도 측면에서 계절이 없고 극지방과 적도 사이에 열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온실 효과의 결과입니다. 대기가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완벽한 온도 조절기가 됩니다. 온실 메커니즘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해봐요.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여 표면에 도달합니다. 표면은 그 빛을 흡수하고 적외선 열을 방출하지만 대기의 온실 기체들이 그 열을 다시 흡수합니다. 지구에서는 이것이 온실 기체 없이 영하 18도 대신 평균 15도 섭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문제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 용량입니다. 금성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대기가 적외선 영역에서 거의 고체처럼 작용합니다.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이산화탄소에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몇 미터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열이 빠져나갈 수 없어서 그 끔찍한
연력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축적됩니다. 그리고 일단 행성이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금성은 자신의 지옥에 갇혀 있으며 수십억 년 후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금성의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기후 임계점은 실제하며 일단 넘어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교훈에 멈추지 말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에는 탐구할 더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층 구름 약 60에서 70km 고도에서 온도는 실제로 꽤 쾌적한데 약 0도에서 20도 섭씨 정도입니다. 이것이 금성의 또 다른 역설입니다. 그 상층 구름층이 태양계 전체에서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역입니다. 그 구름층의 온도와 압력은 많은 미생물이 견딜 수 있는 조건인 지구 표면과 비슷합니다. 2020년에 한 과학자 그룹이 금성 구름에서 포스핀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여 대규모 과학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 생물학적 과정이나 극단적인 산업 조건에서만 생산되는 기체입니다. 만약 포스핀이 정말로 금성 구름에 있고 비생물학적 설명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과학자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그 발견의 신뢰성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상응하는 증거 없이는 결코 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스핀이 실제하든 아니든 금성 구름의 생명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답이 없는 과학적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성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흥미롭게 만듭니다. 지옥 행성이 구름 속에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며 금성은 태양계에서 그것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대기 물리학으로 돌아가 봐요. 아직 충분히 탐구하지 않은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중간 대기 40에서 60km는 태양계에서 가장 복잡한 황화학 구역입니다. 여기서 화산의 이산화황이 자외선에 의해 황산으로 변환되고 그런 다음 영원한 순환 속에서 떨어졌다가 증발합니다. 이것은 화학적 날씨 시스템으로 지구처럼 물날씨가 아니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산성 날씨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맑은 물비 대신 금성에는 가는 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산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혹한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더 깊이 표면으로 내려가 봐요. 압력의 이야기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금성 표면의 90기압은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느껴봐야 합니다. 금성 표면의 압력과 동등한 것을 느끼기 위해 지구 깊은 바다로 함께 내려가 봅시다. 해저 900m 깊이에서는 압력이 일반 탄산음료 캔을 종이처럼 찌그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군용 잠수함이 한계에서 작동하고 대부분의 민간 선박이 견딜 수 없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압력이 어떤 심연의 바닥이 아니라 금성의 일반 표면의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금성의 최고봉인 맥스웰 먼테스 정상에서도 압력은 여전히 65기압으로 여전히 650m 수심에 해당합니다. 금성의 어디에도 사람이나 일반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압력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압력은 단순히 표면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금성에서 물질이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 온도와 압력에서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체가 아니라 초임계 유체입니다. 그것은 금성의 하층 대기가 기체보다 액체에 더 가깝고 물처럼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 표면에 서 있는 것은 900m 깊이의 바다에 서 있는 것과 같지만 그 바다는 400도 더 뜨겁습니다. 그 조건에서 소리는 지구와 완전히 다르게 전파되며 그 밀도 높은 매질에서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만약 그 대기 속에서 금성의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지구의 천둥보다 훨씬 더 낮은 소리일 것입니다. 금성에는 번개가 있는데 이것은 비네나와 이후 ESA의 비너스 익스프레스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금성의 번개는 순전히 건조한 번개일 수 있는데 물방울은 전혀 없고 구름 속 산성 방울의 충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두꺼운 대기에서 번개는 지구의 희박한 공기보다 전기를 더 잘 전도하는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전될 수 있습니다. 금성의 하늘에는 항상 번개가 있을 수 있는데 산성 구름 속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전기의 춤입니다. 산성 구름 지옥, 영원한 산성비, 끊임없는 번개,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부수는 압력, 이것이 진짜 금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90기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물리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두꺼운 대기는 지구의 얇은 기체와 달리 액체처럼 열을 극히 효율적으로 전도합니다. 그것은 금성의 어두운 면에 서 있어도 태양빛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밝은 면에 거의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는 밤이 낮보다 춥습니다. 금성에서는 표면 온도에서 밤과 낮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성 압력의 최후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동시에 가장 완벽한 온도 조절기입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류하지 않으며 그저 물리학을 따를 뿐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90기압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금성을 바라볼 때 처음에 공포 대신 이상한 경외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평형 상태를 찾은 행성이며 비록 그 상태가 우리가 아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금성은 우리의 동정이나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로부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지구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에 280ppm에서 증가했습니다.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97만 ppm으로 현재 지구의 2000배 이상입니다. 지구는 분명히 금성의 임계값에 가깝지 않지만 중요한 교훈은 현재 수준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임계점을 넘으면 어디서 시작했든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성은 우리에게 자연이 임계점을 넘기 전에 경고하지 않으며 그저 물리학을 집행할 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호 도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대 금성에 없었던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성에는 임계점을 인식하는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과학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으며 우주에서 그것은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식과 선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성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한 천문학이 아닌 이유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행성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금성의 상층 구름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서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층 구름의 바람은 시속 360km로 불며 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행성 전체에 걸쳐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왜 놀라운지 이해하기 위해 지구에서 측정된 가장 강한 바람 속도와 비교해봐요.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강한 토네이도는 불과 몇 초 동안 거의 시속 400km에 달했습니다. 그 바람은 불과 몇 초 동안 수백 평방미터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성의 바람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고 전체 행성을 덮습니다. 대기 초자전, 그것이 과학적 명칭인데 대기가 아래 행성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도 성층권에 약간의 대기 초자전이 있지만 그 속도는 금성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핵심 물리학적 질문은 그 거대한 속도를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원천 없이는 대기와 아래의 느린 표면 사이의 마찰이 점차 바람을 늦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태양이 금성의 낮쪽을 어떻게 가열하고 에너지를 위로 운반하는 대기파를 만드는 방식에서 옵니다. 이것을 열조석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하며 태양 에너지를 금성의 거대한 바람운동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태양은 매일 시스템에 에너지를 주입하고 대기는 그 에너지를 바람으로 변환하며 그 순환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수십억 년 동안 눈에 띄는 약화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영원한 바람 기계이며 태양은 매초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제 금성의 하늘에서 그 속도로 이동하는 구름의 구조를 생각해봐요. 그 구름들은 지구 구름처럼 정적이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지속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ESA의 비누스 엑스프레스 우주망원경이 이 구름 구조들을 추적하며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금성의 바람이 상당히 가속되었는데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금성의 대기가 정적 평형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동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을 열어줍니다. 금성의 대기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도 화산 활동이 대기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초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도 11년 태양 활동 주기가 미묘한 방식으로 금성의 바람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아직 열려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임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급하게 계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성의 바람은 우리에게 행성대기 전반에 대한 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 이전에 우리는 대기 초자전이 우주에서 흔하지 않은 금성의 기이한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 이후 우리는 대기 초자전이 외계 행성에서 훨씬 더 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색 외성 근처의 암석 행성들은 거의 모두 금성과 유사한 대기 초자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웹이 암석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할 때 금성 데이터가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연구된 이웃인 금성이 수백 광년 떨어진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성의 시속 360km 바람은 단순히 놀라운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이로움이 우리로부터 불과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고 빛나는 금성을 볼 때 그 아름다움 뒤에 영원한 바람의 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단순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단순하지 않으며 금성은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이후에 금성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금성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입니다. 죽은 행성의 이야기도 영원한 지옥의 이야기도 아닌 변환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역사를 거주 가능한 세계로 살았을 수 있는 행성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성은 그것을 잃기 전에 20억 년 이상 생명 가능 상태였는데 이는 지구의 복잡한 생명 진화 역사 전체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생명에 대해 더 큰 이야기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전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으로 들은 후에 당신이 금성을 완전히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금성의 고대 바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상상하기 위해 충분히 오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시간을 거슬러 가게 해봐요. 금성의 하늘이 아직 파랗고 바다가 물로 가득했던 약 30억 년 전으로 그 당시 태양은 약 30% 더 작고 희미했으며 지구보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금성이 녹지 않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희미한 젊은 별과 너무 많은 탄소를 아직 축적하지 않은 대기로 금성은 시원하고 습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기후 모델은 금성이 약 20억 년 동안 액체 바다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억 년. 그 숫자는 너무 커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맥락에 놓아보겠습니다. 공룡은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금성은 그것의 12배 동안 바다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만약 생명이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면 왜 고대 금성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공상과학 질문이 아니라 우주 생물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유효한 과학적 질문입니다. 만약 단세포 생명체가 지구에서처럼 고대 금성에서 나타났다면 그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진화하고 적응하고 바다가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마지막 서식지 틈새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미생물은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산성 구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핀 이야기와 연결이 있는데 아마도 그 미생물들이 오늘날 구름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금성의 고대 생명이 적응하고 30억 년의 변화 동안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화 생물학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것을 반박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성을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태양계의 최우선 생명 탐색 목표로 만듭니다. 화성, 유로파, 엔셀라두스, 그리고 이제 금성, 우주 생물학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4가지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금성에는 다른 어느 곳도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생명을 찾기 위해 표면에 착륙할 필요 없이 그냥 날아가면서 샘플을 채취하면 됩니다. 이것이 금성 대기권 풍선 임무가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성 구름에서 생명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경이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주에서 생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편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명이 같은 태양계의 두 행성, 지구와 금성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면 생명은 거의 확실히 보편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성의 이야기가 죽은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바다가 있었을 수도 생명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을 잃었고 여전히 구름 속에 마지막 생명을 품고 있을 수 있는 행성. 이것은 우주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비장하고 경이로운 이야기이며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금성을 계속 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며 거기서의 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임무들을 기다리는 동안 멈추어 우리가 방금 발견한 것의 무게를 느껴봐요. 우리는 오늘 밤 시간의 역설, 1년보다 긴 하루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하루가 1년보다 긴 행성에서 우주의 생명에 관한 가장 큰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종종 가장 크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질문들 뒤에 가장 큰 진실을 숨깁니다. 왜 하루가 1년보다 긴가 하는 질문이 우리를 우주의 생명에 관한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 문을 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질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전체 우주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역설에서 지옥의 대기로, 잃어버린 바다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으로 왔습니다. 겉보기에 가장 단순한 행성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늘의 그 밝은 점,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그 점이 이제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운 저녁별이 아니라 천문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밤 전체 이야기의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봐요. 왜 금성은 실패하고 지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공상과학 질문이 아니라 행성과학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금성의 과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우리 미래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두 행성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시작하여 답을 한 단계씩 쌓아봐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 지구는 금성보다 태양으로부터 약 4,200만 킬로미터 더 멀리 있습니다. 그것은 금성이 지구보다 매 평방미터당 거의 2배의 태양빛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금성을 지구보다 기후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한 경계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거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두꺼운 하얀 구름 덕분에 실제로 지구보다 더 많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태양빛의 70%를 반사하고 지구는 단지 30%만 반사합니다. 그것은 두 행성이 실제로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거리가 시사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을 실제로 붕괴시킨 것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온실 기체의 축적입니다. 지구에는 세 가지 자연적인 탄소 조절 메커니즘이 있으며 세 가지 모두 함께 작동하여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규산염 암석이 풍화될 때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산염 암석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판구조론이 그 탄산염 암석을 멘틀로 보내고 고온이 탄소를 화산을 통해 방출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생명체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량과 유기 퇴적물에 저장합니다. 금성은 젊었을 때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가졌을 수 있지만 점차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이 사라지면 나머지의 부담이 가중되고 두 번째 것이 사라지면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오늘날에도 세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성이 보내는 미묘한 경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커니즘 모두 액체 상태의 물에 의존합니다. 만약 지구가 바다를 잃는다면 세 가지 메커니즘 모두 멈출 것이고 우리는 금성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성적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성은 즉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실패했으며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수백만 년이 흐를 수 있지만 어떤 세대도 인식하기에 충분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훨씬 더 작은 규모이지만 오늘날 지구와의 유사성은 과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은 안전이 아니며 추세가 잘못되면 시간은 적입니다. 지구에는 금성이 갖지 못했던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도 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금성은 어떤 컴퓨터 과학도 대체할 수 없는 행성 기후 변화에 관한 자연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금성 이야기를 떠날 때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성이 실패한 것은 나쁘거나 우주가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리학과 화학이 제대로 된 법칙에 따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아직 실패하지 않은 것은 운이 더 좋고 더 많은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며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영혼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하는 유일한 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우주적 의미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의 올바른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 적절한 자기장, 적절한 판 구조론, 적절한 양의 물,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행성을 지비기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 기적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성은 말이 아니라 그 자신의 고통스럽고 경이로운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고 빛나는 금성을 볼 때 여러분은 그 하나의 밝은 점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해의 힘으로 평범한 것을 심오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 여기서 잠시 멈추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전체 여정을 되돌아봐요. 우리는 시간에 관한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성에서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것.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바빌론에서 레이더까지, 베네라에서 제임스 웹까지 천문학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각각의 실패에서 배운 용감한 소련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465도, 90기압의 대기지옥과 영원한 산성비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 이웃이 한때 바다를 가졌을 수도 있고 한때 생명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금성은 실패하고 지구는 그렇지 않은지 이해했는데 깊은 과학적이고 인문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이해까지의 길고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곧 마무리되면서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우주에 관한 질문이 낯선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도록 시간을 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왜 한 행성이 역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멈추는 사람이 모두는 아닙니다. 그 호기심, 일상생활을 넘어선 것들에 대해 멈추고 궁금해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호기심이 인류를 달에 보내고 탐사선을 금성에 보냈으며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집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우주가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 더 경이롭다는 느낌. 우주는 경이롭기 위해 허구일 필요가 없으며 그 현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금성은 그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문학의 어떤 허구 행성보다 더 이상한 실제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밖에 있으며 실제이고 현존하며 가장 가까운 밤에는 우리로부터 불과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밖에 나가 저녁 하늘을 올려다볼 때 금성을 찾아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바다를, 그 표면에 고요히 놓인 베네라 탐사선들을, 시속 360km의 바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행성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매일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금성에서 배우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매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들인 DABC, 브리타스, 엔비션이 출발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맥스웰 먼텟의 화산암에서 고대 바다의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포스핀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것이며 그로부터 생명의 이야기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 탐사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으로 가장 큰 질문들이 곧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성 이야기가 가장 매력적인 세 장을 열 준비를 하는 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10년 안에 우리는 금성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금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에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그 긴 과학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 멈추어 의문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것을 했고 금성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성은 더 이상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바다, 용감한 탐사선들, 영원한 바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여러분이 이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금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는 이야기되고 들려야 하며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음과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이웃 행성에 관한 과학은 가장 들을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 여기 함께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고 경이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하늘의 작은 밝은 점에서 우주에서 생명에 관한 가장 큰 질문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에 가까워지면서 함께 한 번 더 올려다봐요. 넓게 그리고 멀리 금성을 넘어 태양계를 넘어 우리 별이 은하수의 작은 점에 불과한 곳까지 내다봐요. 은하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우리의 태양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미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모든 직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함 속에서 그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생물들이 살며 회전하는 작은 파란 행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주의 먼지 위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지만 주변의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것은 금성의 어떤 역설보다 덜 경이롭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의문을 품을 때마다 여러분은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은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별은 자신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우주에서 작은 존재가 아닌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크기는 우주에서 중요성의 척도가 아니며 인식하고 궁금해하는 능력이야말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여 우주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옥 행성 금성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시속 360km의 바람, 산성비, 번개, 465도의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하루가 1년보다 길고 태양이 서쪽에서 뜨며 하늘이 탁한 주황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한때 바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구름 속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의 일부로 작지만 경이로운 여러분의 인간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도 어떤 교과서도 어떤 자료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이해가 된 것, 그리고 그 이해는 여러분이 하늘을, 지구를,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저 밝은 점들 각각이 금성만큼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 별들 각각은 자신만의 행성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행성은 금성만큼 경이로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으며 충분히 호기심 있어 질문하는 생물들에 의해 읽히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밤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우주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목록에 자신을 추가했습니다. 바빌론은 금성을 보고 여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금성을 보고 교훈, 질문, 과학적 동반자를 봅니다. 이해가 금성의 아름다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고 실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이해는 아름다움을 죽이지 않으며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이를 더합니다. 금성은 왜 그렇게 밝은지 알 때 더 밝게 빛나고 그 외관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때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시각을 함께 가져가세요.
모든 것이 겉모습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시각. 우주는 어두운 밤에 보이는 것처럼 비어있고 차갑지 않으며 이야기, 물리학, 화학, 그리고 아마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태어난 운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밤 같은 모든 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옥 행성을 방문하고 자신의 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 밤, 그리고 이제 쉬실 준비가 되셨으니 내일 여러분이 일어날 때 우주가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아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지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매우 작지만 우리가 멈추고 그것에 대해 배우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커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조금 더 커졌고 금성은 여러분의 내면 우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금성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하루의 끝상기물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주는 멈추고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금성과 우주에 관한 생각들이 공간 속에 천천히 떨어지는 별 먼지처럼 부드럽게 가라앉게 해주세요. 모든 숫자와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우주가 아름답고 탐구할 가치 있다는 느낌만 간직하세요. 오늘 밤의 마지막 이미지는 금성이 우주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다니며 첫날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되게 하세요. 금성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그곳에 있을 것이며 여전히 자신만의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날 때 그것은 여전히 동쪽에서 새벽 전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오늘 밤 우주가 광대하고 당신이 그것의 경이로운 일부라는 인식에 감싸여 편안하고 평화롭게 주무세요. 잠들기 전 지식의 친구여, 잘 자요. 그리고 이 경이로운 우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밤에 만나요.